네, 이번 파트 세계화 평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가 단 하나, 이렇게 단 한 개로 이렇게 모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가 상호 의존하는 관계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국경의 의미가 예전보다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화와 반대로 지역화라는 것은 세계화가 단일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지역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스의 파리라든지 일본의 도쿄라든가 한국의 서울 같은 도시들은 이제는 국가의 한 도시라기보다는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도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이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공간적인 분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사 같은 경우는요. 자본이 유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리한 그 곳이 있는데 거기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의 대도시에서 본사를 세우고 연구소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환경이 좋아야 되니까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생산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이 주는 영향을 보시면요. 그 다국적 기업의 본국, 예를 들면 삼성이 다국적 기업인데 그 본국은 우리나라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팔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나라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공장에 만든 물건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 이익이 만들어진다는 거. 근데 단점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본국에서 하기에는 노동력이 비싸다 보니까 생산 공장을 아까 말한 것처럼 개발도상국으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 실업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의 기반이 다 다른 곳을 빠져나가다 보니까 산업 공동화.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A라는 공장이 있었어요. 이 공장이 이제 B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비어있는 현상을 산업 공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다국적 기업에 투자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B국이 예를 들면 거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국의 이 공장을 이전해서 B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활발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 B국은요, 요 A국의 이 A라는 회사의 의존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 나라 안에서는 그 A 공장보다 훨씬 더 A 회사보다 훨씬 더 낮은 기술을 가진 회사들은 약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장단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볼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선진국은 계속 잘 살게 되고 개발도상국은 계속 뒤처지게 되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국제기구죠. 유엔이라든지 이런 기구를 통해 지원을 해줘야 되고 선진국이 또는 자본이나 투자를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개발도상국 간에 이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잘 치르지 않고 만드는 물건들을 사는 것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공정무역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공정여행 같은 소비들을 실천하는 그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소통이 더 활발해졌죠. 세계화 되면서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가 되게 동일한 문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획일화에 대한 부분들이 또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이 너무 빨리 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 문화는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를 다 누리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고유한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다른 문화를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 수용을 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문화 파트에서 나왔던 거예요.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보편윤리라는 거는 전 세계가 인류가 다 이제 누릴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윤리인 거예요. 생명은 소중하다.
그죠? 가난한 사람을 돕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 윤리라고 하면 특수 윤리는 그 나라 안에서만 그 문화 안에서만 해당되는 윤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종교 윤리가 대표적으로 특수 윤리가 되겠죠. 이것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부르카를 입은 이제 여성을 이제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것들은 보편윤리와 이제 특수윤리 간에 이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배운 것처럼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경계하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이제 평화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건데요. 국제 갈등이 요즘에도 되게 많죠. 대표적으로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 있어요. 영토 안에 자원을 탐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종교의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 있고요. 민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경계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국경의 문제들로 인한 부분들이 있고, 워낙 그 민족들 간의 사이가 안 좋은 이렇게 민족도 있고 그런 갈등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일한 이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요즘에는 이것이 그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슬람의 어떤 갈등 속에서도 이것이 전 세계 테러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는 여러 개의 행위 주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예요. 국가는요, 가장 전통적이면서 기본적인 행위 주체예요. 그리고 독립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회원인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미국 정부, 일본 정부 이렇게 회원으로 해가지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UN이 있죠. EU. 여기 OECD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정부 간 국제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회원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비정부 간 기구라고 얘기를 해요. 국제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INGO라고 얘기하는 단체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제 비정부 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회원들이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민간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 연대해가지고 전 세계가 같이 풀어야 될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라고 뭉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는 환경, 국제사면위원회는 인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평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극적 평화는요, 직접적 폭력,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이죠. 때리고, 죽이고 이런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것만으로,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적극적 평화는요, 더 나아가서 구조적, 문화적인 폭력까지 없어지는 제거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이미 차별을 하는 구조라면 그 문화 자체가 어떤 게 부류를 차별하고 학대하고 이런 거라면 이런 것들까지 제거된 상태를 우리가 적극적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겠죠. 우리가 평화 갈등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 역사 갈등이에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북이 왜 분단했는가 했을 때 국제적 배경은요, 냉전이었어요. 그 당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서 남북이 갈라지게 됐었죠. 국내적으로는요, 이제 광복 이후에 바로 통일정부를 만들지 못했던 거,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이 6.25 전쟁이 발발했던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남북 분단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 통일은 왜 필요한가? 너무 당연한 말들인 거죠. 인도주의적 측면과 평화와 민족 역량과 세계 평화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영토 분쟁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위치와 그리고 지금 누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눈으로 익혀두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은근히 헷갈릴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시험 전에는 이런 지도들을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도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겠죠? 한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시면요. 쿠릴 열도라고 있는데 가장 위에 러시아, 일본.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가장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제 시료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카쿠 열도, 다오위다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일본, 중국, 대만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름이 센카쿠라고 불리는 거는 일본이 지금 시료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난사군도는요, 지금 여러 나라들,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시사군도는 중국, 베트남, 대만, 이것도 중국이 지금 시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도 같은 경우는요, 한국,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공섬이에요. 그래서 인공섬을 짓는 것 같고 이제 좀 다툼이 있는 거죠. 이제 한국이 지금 시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위치와 이제 나라들이 간의 갈등을 이제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일본과 중국이 좀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일본과 해당되는 뭐 나라 갈등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랑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거 지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 역사 갈등은 즉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를 편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 소수민족으로 편입하려는 역사. 동북이 이제 우리나라 쪽에 아시아 그 공정 역사 왜곡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제 평화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한 그 중간 위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에요. 상임 이사국은 7개 나라밖에 없는데 그래도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위치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OECD가 경제 선진국들을 들어가는 단체라고 보시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자체가 좀 경제적으로도 위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이라든가 세계 문화유산들이 지정이 되면서 문화적으로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평화를 위해서 일단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평화 유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평화 유지군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원조해가지고 공적 개발 원조라는 이제 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공적 개발 원조에서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해주는 최초의 국가가 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이런 NGO 단체에서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